일물일권주의 그대로죠.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걸 인정하는 이유가 있지요. 독점성 때문에 그렇죠. 물권의 독점성 때문에 일물일권주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하나의 물건의 기준, 이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냐. 동사는 큰 의미가 없고요. 부동산만 생각해보면 토지하고 건물. 토지는 공간정보법상의 필단위로 개수를 판단하고요. 건물은 사회통념, 상식적으로 동단위로 판단하게 되면 그래서 일필토지가 하나의 토지, 일동건물이 하나의 건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물일권제 내용이 있겠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의 물건 전체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의 물건 일부에는 물건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요. 물건이 2개 이상이라면 물건도 각각 있어야 되죠. 따라서 2개 이상의 물건에 1개의 물건이 있을 수 없고요. 세 번째가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수 없겠지요. 이 세 가지가 일물일권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일물일권주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세 가지. 그런데 예외가 중요하다. 예외.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예외. 첫 번째 예외. 하나의 물건 일부에 물권이 인정되는 예외. 하나의 물건 일부에. 요거는 2가지 경우로 나누자. 일필의 토지 일부와 일동의 건물 일부. 이렇게 나눠서 일단 일동의 건물 일부에는 5층짜리 건물에 한 3층, 이렇게 한 일부에 전세권 가능. 전세권이란 물권 가능. 또 한동 아파트 각 코마다 별도의 소유권 가능.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물권 예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필토지 일부는 하나가 토지 자체 일부 하나의 땅이 있고 그 일부 여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이 가능하고 용익물권 강론 가서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놈이죠. 건물 이외의 정착물.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뭐의 일부인데? 토지의 일부인데 원칙이. 예외적으로 요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에 따로 요놈에 대해서 물권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4가지. 수목의 집단, 소나무 천그루, 만그루, 수목의 집단. 요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요 법에 의하여 보존 등기가 가능하고요. 즉 등기부를 만들고요. 임목 등기부라고. 그 임목 등기부가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도 가능하고 저당권도 가능합니다. 따로 임목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유권, 별도의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수목의 집단, 수목, 소나무 한 그루, 미분리 과실.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과 같은 것들. 요 세 놈은 명인방법이라고 대법원이 이름표를 붙여라. 이름표. 소유자 이름표를 갖다 붙여라. 그러면 소유권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소유권. 이렇게 명인방법을 통해서 별도의 소유권을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이라는 게 있죠. 무배추 같은 거죠. 농작물은 일단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무조건 경작자 소유입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경작자 소유고요. 이 경작자는 명인 방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경작했다는 사실 자체로 농작물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갑소유 땅이 어디 무단으로 경작을 했어도 그 농작물은 을소유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함부로 수확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다시 팔아. 수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아. 우리 신문에 보면 가끔 밭대기 같은 거 나오죠. 밭작물 한꺼번에 미수확 상태에서 팔아. 그걸 산 사람도 농작물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이 사람은 명인 방법을 따로 갖춰라. 밭 앞에다가 편말 세워놓고 이 농작물은 내가 샀다. 이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물일권제 예외 중에서 요거 딱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권의 객체를 물어보게 되면 주로 여기에서 시험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두 번째 예외. 2개 이상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 갑이 A 양돈장에서 양돈장이 뭐죠? 돼지 기르죠. 돼지를 100마리를 기르고 있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돼지는 동산, 부동산? 동산이죠. 동산입니다. 설마 돼지를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동산인데 우리 민법상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전당포를 가서 그 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것들은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돼지 100마리. 여러분이 전당포 주인이라면 돼지 100마리를 몰고 온 사람한테 돈 빌려줄까? 안 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갑과 을이 계약을 합니다. 을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 돼지 100마리는 갑이 계속 길러.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돼지를 점유를 안 해. 대신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돼지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 요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을은 돼지 100마리에 대해서 점유는 하지 않지만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가 생기죠. 그죠? 그런 권리를 우리 대법원이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고 불러요. 우리 대법원이. 요런 권리를. 을이 돼지 100마리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권리. 갑이 돈을 못 갚으면 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 이걸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고 불러요.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동산 물권입니다. 자, 여기서 돼지가 100마리니까 동산 양도 담보권도 100개냐? 아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증감 변동하는 동산에 대해서는 증감 변동하죠. 중간에 내다 팔고 새끼 돼지 넣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장소, 종류, 수량을 지정하게 되면 이 전체를 마치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집합물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동산 양도 담보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마리지만 동산 양도 담보권은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물권의 객체는 아까 특정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갑이 돼지를 200마리 기르고 있어요. 그중에 100마리를 특정해야 되잖아. 그럼 그 특정을 어떻게 하느냐? 돼지 등에다가 번호를 쓰냐? 1번부터 100번까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소, 종류, 수량을 딱 정해놓으면 특정된 거예요. 따라서 중간에 갑이 성돈 50마리를 내다 팔고 새끼 돼지 50마리를 넣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100마리죠. 그러니까 동산 양도 담보권에는 물권의 객체,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특정을 합니다. 100마리 등판에다가 번호를 써서 특정하는 게 아니라 장소, 종류, 수량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이런 것들을 동산양도담보권이라 한다. 됐죠? 세 번째 예외. 이건 간단하죠. 갑이 101호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병 은행으로부터 또 돈을 빌리면서 또 저당권을 설정. 그래서 갑소유 101호라는 아파트에 저당권이라는 물건이 2개. 이때 저당권은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등기한 게 선순위 저당권, 나중에 등기한 게 후순위 저당권. 이렇게 등기 순서에 따라 병존이 가능.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저당권이 2개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물일권제 예외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물권의 객체. 네 번째, 물권의 종류. 185조만 기억하시고. 물권 법정주의. 우리나라든 어떤 나라든 물권의 종류를 딱 법에서 정해놔요. 당사자가 함부로 물권을 만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물권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185조를 보면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마음대로 창설, 만들지 못한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가로 열고 만들면 뒤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가로 열고는 없어요. 제가 강행규죠. 이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여기서 요 법률이라는 것은 맨날 쌈박질만 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말해요. 이것들은 도대체 맨날 써봐. 아, 국회 하는 것들이. 그 국회의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들입니다. 판검사 출신. 근데 맨날 싸우고. 법 전공한 사람들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믿으면 안 돼. 예. 법 전공한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으면 뭐만 둥둥 뜬다 그래요? 주둥이만 둥둥. 주둥이. 이걸로 먹고 살죠. 에휴. 국회제정법 말합니다. 대통령 안 돼. 각부 장관들 안 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안 됩니다. 딱 국회제정법에 의해서만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습법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예요. 대법원. 아까 동산양도담보권 대법원이 인정한다 그랬죠. 또 지상권에 가면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지상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 게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습법이야. 그 다음에 임의창설금지는 새로운 종류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걸 종류강제라고 합니다. 또 법률이나 관습법, 즉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의 내용을 바꾸는 것도 안 돼요. 이걸 내용강제라고 합니다.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내용을 바꿔서도 안 되는데요. 다 내용강제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이것만 오늘 기억합니다. 종류강제. 새로운 종류를 만들지 못한다. 만약에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나? 무효다. 예.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니까. 그죠? 여기에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판례가. 첫째, 온천권이라는 권리 인정 안 된다. 온천수를 발견한 자에게 그 온천수에 대한 독점적 권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온천권이라는 권리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도통행권. 사도는요, 개인 소유 땅인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사도에 국가 등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된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게 사도인데 그 사도에 개인 소유 땅인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주민들이 오랜 동안 통행하다가 자연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 간혹 가다가 토지 소유자가 측량해가지고 펜스 쳐서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동네 주민들은 법원으로 달려가서 장구한 세월 통행했으니까 우리가 통행권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사도통행권이야. 관습상 통행권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아무리 장구한 세월 남의 땅을 설령 통행했다 하더라도 권리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판례입니다. 사도통행권, 관습상 통행권 따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실상 소유권이라고. 또는 소유권에 맞먹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내가 아파트를 샀어. 대금을 전부 지급했고 현재 내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했어. 그럼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으며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것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민법 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을 돈 주고 샀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가 부동산을 돈 주고 샀지만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 따위는 취득할 수가 없다. 사실상 소유권이란 권리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이용권. 이게 제일 웃기죠.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달라.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죠. 결국 종류강제를 위반해서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권리 4개 그대로 기억해 둡니다. 온사사공 이렇게 하죠. 온사사공. 이런 거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물권 법정지는 요거 기억하시고 이런 거 인정 안 해준다. 요게 물권의 종류. 그래서 이제 의, 주체, 객체, 종류까지 봤어요. 이제 요거 보면 일반적 효력. 물권이란 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 첫째,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하나여야 되는데 갑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을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하나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배척을 해야 된다. 이때 갑의 권리가 을의 권리에 우선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고요.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하나가 동종류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소유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지상권, 저당권과 저당권이 충돌하는 경우, 원칙,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먼저 성립한 권리, 성립선언. 성립선언은 뭘 가지고 따지는가? 부동산 물권은 등기선언. 등기 먼저 한 자가 우선. 동산 물권은 먼저 찜한 자가 우선. 점유선언. 그래서 버스 같은 걸 탔다. 자리가 났다. 내가 앉으려고 엉덩이를 들이미는데 저기서 가방이 하나 날라와서 떨어졌다. 그 자리에. 그리고 아주머니가 와서 당당하게 앉는다. 그 아주머니 거다 말이죠. 먼저 차지한 사람이 우선. 그걸 점유선우라고 합니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선우, 동산 물권은 점유선우. 이렇게 먼저 손에 넣은 사람입니다. 동산. 다만 뒤에서 보시겠지만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점유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다면 이 지상권자가 땅을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소유자보다도. 제한물권이라는 건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예외가 됩니다. 2번째가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원래 물권은 객체가 물건이고
채권은 사람의 행위가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객체, 동일한 객체,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이론상 없어요. 없는데 현실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건과 채권이. 갑소유 주택을 을에게 전세나 월세로 빌려줬다. 집주인이 임대인이고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라 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채권에 불과하다. 임차권은. 그래서 임차권은요. 주택이라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고요. 임대인에게 사용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내가 너하고 계약을 했으니 네 주택을 내가 사용하게 해달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에 불과합니다. 아까 채권은요. 대항력이란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대항력이 없다 그랬어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임차권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병에게 팔았을 때, 그래서 병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 소유권은 물권이란 말이죠. 물권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내 집이다. 나가달라. 이렇게. 반면에 을은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채권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소유권자인 물권자와 임차권자인 채권자가 다투는 경우가 생기는데 원칙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물권이. 병의 권리가 우선하겠다. 병은 을에게 나가달라 할 수 있지만 을은 못 나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의 권리가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매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칙. 다만 예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이 생긴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그 후의 물권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가면요.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아주 중요하겠죠. 중요하네요. 민법에 두 가지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하나가 나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물권자에게도 주장이 가능하니까 여기 첫 번째 예외고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예외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외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채권이란 놈이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하는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생겨요. 경제적 최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이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하는 대항력 따위도 필요 없이 법에서 아예 요 채권자들이 우선한다라고 보호하는 경우가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두 개가 우리 시험법에 나옵니다.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예외. 채권이 대항력을 갖출 경우. 이 정도 생각해달라. 여기에 우선적 효력. 마지막이 물권적 청권이고요. 물권적 청권은 기본적인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점유권과 소유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판례를. 일단 물권적 청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까지 인정이 돼요. 그 각각 인정되는 것 중에서 점유권에 의한 것하고 소유권에 의한 거는 점유권, 소유권 가서 조금 자세히 볼 거고 기본이 되는 거. 이걸 총론해서 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물상 청구권이라고도 부릅니다. 물상 청구권. 뭐냐 이게 간단해요. 내 물건 돌려달라.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갑이 책을 민법 책을 사가지고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의리 말 없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갑은 책을 사용을 못해 지금. 갑의 물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이렇게 물건에 관한 권리가 누군가에 의하여 침해가 되고 있거나 방해를 당하고 있거나 방해를 당할 염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의리 말 없이 가져갔다. 자, 돌려받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책을 누가 가져갔어요? 말 없이. 돌려받는 방법 첫째, 힘으로 뺏는 방법. 있죠? 근데 힘으로 뺏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힘으로 뺏는다는 것을 법에서는 자력구제라고 하는데요. 현대민법은 자력구제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국가구제만 인정을 해줘요. 자기 힘으로 권리를 방어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힘으로 못 뺏어. 두 번째, 돌려줄 때까지 기다려.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언제 돌려줘? 기다리다 지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뭐가 인정돼? 돌려달라. 그게 물권적 청구예요. 돌려달라. 돌려달라 그랬는데 안 돌려줘? 소송을 해. 반환 청구 소송. 법원이 봤을 때 반환 청구 소송이 타당해. 그럼 우리에게 강제를 해. 돌려줘라. 안 돌려줘? 집행관을 데려가지고 뺏어서 국가가 갑에게 주게 됩니다. 국가구제로 가. 국가구제로. 그런 전제로 인정되는 게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유형이 세 가지. 가져갔다 돌려달라 반환 청구. 책을 깔고 앉아있다 엉덩이를 치워라 방해 제거 청구. 가져가거나 깔고 앉을 것 같다 가져가면 뒤져 깔고 앉으면 뒤져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 침해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가 인정되는데 마지막 거는 어때요 이거? 침해가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되지.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현실성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X. 침해 우려만 있을 때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점유권의 한 세트가 있고 소유권의 한 세트가 있어요. 규정이. 자, 점유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명칭을 기억하셔야 돼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냐.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달라요.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상대방도 다르고 행사 기간도 다르고 달라. 그래서 따로 규정해놨어요. 따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구체적 내용은 점유권, 소유권 가서 봅니다. 두 번째. 점유권, 소유권 이외의 물건들. 지상권 같은 것들. 이런 놈들은 따로 규정이 없고요. 소유권에 있는 것을 준용. 적용한다는 뜻이 적용. 소유권에 있는 걸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규정이 없고 213조, 214조를 준용하라 이렇게 합니다. 다른 물건들은 여기서 두 가지 조심하죠. 첫째가 유치권이라는 물건과 질권이라는 물건. 유치권은 우리 나중에 볼 거고 이건 이제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라고 그랬죠.
준용 규정이 없어. 따라서 이 두 놈은 법적으로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돼. 그런데 질권은 우리 대법원이 인정해줘요. 물권적 청구권을. 하지만 유치권은 끝내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라는 물권이 침해가 되면 점유권도 동시에 침해가 돼요. 유치권이 침해되면 동시에 뭐도 침해가 된다고? 점유권도 침해가 됩니다. 유치권은 따로 물권적 청구권이 필요 없고 점유권으로 보호받으면 돼요. 유치권은 따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줘요. 두 번째, 지역권이라는 물권과 저당권이라는 물권, 이 두 놈은요, 특징이 물건을 점유를 안 해요. 다른 사람 수중에 있어요. 지역권의 객체, 저당권의 객체는 지역권자나 저당권자 수중에 있지는 않고요. 다른 사람 수중에 있어요. 따라서 지역권자나 저당권자가 다이렉트로 뺏길 일은 없어요. 뺏길 일이 없으니까 돌려달라고 할 일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은 213조는 준용하지 않고요. 214조만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그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만 인정.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중에 점유권을 가면요. 208조라는 걸 하나 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점유물 반환 청구와 소유물 반환 청구가 다르다 그랬죠, 제가. 예? 똑같으면 규정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규정을 따로 만들었어. 달라, 완전히.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도 완전히 다른 소송이에요. 소송 자체가. 그걸 208조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왜 다른지는 이제 주목하시면 돼요. 208조는 점유권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 이외의 권리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걸 본권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권리. 두 번째, 그래서 소송도 전혀 다른 소송.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전혀 다른 소송. 아시겠죠? 같은 소송이라면요. 같은 소송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재판을 다시 안 해줘요. 기존 재판의 효력이 똑같은 이후 소송의 효력을 미쳐버려요. 이런 걸 기판력이라고. 아유, 괜히 이런 거 말했다. 어쨌든 다른 소송이어야 또 재판을 해줘요. 같은 소송이라면 재판 다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전혀 다른 소송입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 208조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 첫째, 물권이 침해된 원인을 따져보자. 침해된 원인.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인접해 있는데 간밤에 갑소유 땅에 있던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을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더라. 당연히 을은갑에게 나무를 치워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을이 갑에게 나무를 치워라. 그랬더니 갑이 내 잘못이 아니다. 이 나무는 간방에 태풍이가 쓰러뜨렸다. 태풍이 잘못이다. 태풍이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주장을 해. 다시 말해서 갑은 나는 책임이 없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민법에서 책임이란 건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지는 걸 대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귀책 사유가 뭐예요? 고의 또는 과실. 그런데 지금 이 나무는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하여 쓰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내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거랍니다. 그런데
물권적 청구는 침해 원인을 묻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즉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갑에게 치우라 그랬을 때 갑은 내 책임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갑이 일부러 또는 과실로 쓰러뜨렸을 때도 당연히 치우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물권이 침해된 원인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권 침해 원인을 묻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면. 두 번째, 갑소유 나무가 쓰러짐으로써 을은 이 나무를 치울 때까지 땅을 제대로 사용을 못했으니 손해가 생겨요. 그죠? 당연히 을은 나무를 치워라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손해배상 청구는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불강력 침해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태풍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요 경우만 청구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가 물권적 청구는 침해 원인을 불문한다는 거. 두 번째, 만약에 을의 토지 소유권 침해가 나무가 쓰러진 원인이 갑의 고의과실이라면 물권적 청구 내에 뭐도 인정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별도로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세 번째, 위에 거 불강력적 침해라면 뭐만 인정돼요?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되죠. 따라서 세 번째 지문, 물권적 청구권이 언제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건에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행사하죠? 누가? 물권적 청구는 당연히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죠. 누가 행사한다고요? 현재 물권자. 여기 중요한 판례가 두 개가 나옵니다.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어. 자, 이때 건물은 무단으로 지었다 하더라도요. 건물을 지은 사람 소유입니다.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결국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에요. 그런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방해를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갑은 방해 제거를 청구하게 됩니다. 즉 철거하라 이렇게 청구하게 돼요. 그런데 갑이 땅을 팔아버려. 그래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어. 그럼 현재 토지 소유자는 병이죠. 그러니까 병이 철거를 청구해야지. 기존 소유자 갑이 철거를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자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 그런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했어.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을 돈 주고 산 사람은 반드시 등기해야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을은 아직 건물 소유권 등기를 안 했으니 건물 소유자가 아니지. 이 상태에서 이 건물에 무단점거자 병이 있었어. 이 병에 대하여 을이 쫓아가서 내 건물에서 나가라 청구했어.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없다. 을은 건물 소유권이 없다. 소유권이 없으니 소유권에 기초한 명도를 청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현재 물권자가 행사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세 번째, 누구에게 하는가? 요거는 그냥 요것만 기억하세요. 현재 점유자. 현재 점유자. 그리고 나중에 점유권 가서 요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건 거기 가서 볼 거예요. 일단 대원칙이 현재 점유자에게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의 성질도 있고 채권의 성질도 있는데 채권의 성질은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 그러니까 채권이죠. 아까 사람이 사람에게 뭘 청구하는 건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채권은 기본이 채권이야. 다만 물권으로부터 파생됐어요. 그래서 물권의 성질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권의 성질이 있다는 것은 그 물권적 청구권을 파생시킨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아까 이거. 갑수의 땅에 우리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갑이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면 그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 이게 물권의 성질이에요.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토지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만을 갑에게 유보시켜 갑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거든요. 갑이 토지 소유권을 병에게 넘겼으니까 뭐도 넘어가는 거다. 물권적 청구권도 반드시 넘어가요.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말하게 됩니다. 물권의 성질. 다섯 번째,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비용의 문제가 나오고요. 나중에 할 겁니다. 오늘. 여섯 번째, 다른 권리와의 관계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관계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계약상 권리와의 문제. 계약상 권리. 계약상 권리와 관계. 제주도 렌터카 회사 갑이 제주도 여행객 을에게 자동차를 48시간 빌려줬어. 임대차. 자,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 그럼 우리는 자동차를 반납해야 되죠. 그죠? 만약에 을이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으면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면 일방 당사자는 임대인은 타방 당사자에 대해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반환 청구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또 하나가 갑의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환 청구권이 있게 됩니다. 똑같은 반환 청구권인데요. 내용이 달라요. 성질이 달라.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똑같은 반환 청구권이지만 성질이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다르냐? 채권적 청구권은요. 원칙이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해요.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해요. 그런데 소유권에 기초한 건 소멸시효에 걸리지를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취소권을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민법에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시키는 제도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멸시효 기간하고 제척 기간. 그중에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계약상 반환 청구는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합니다. 반면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소유권하고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아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두 개가 똑같은 반환 청구권이지만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면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과 소유권 등 물권에 기초한 청구권이 병존하게 됩니다. 두 개의 권리가 병존합니다.
요거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저당권 가서 한번 써먹을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한데 안 하실 거지. 안 하실 거지. 어쨌든 그때 써먹을 테니까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면 두 개의 권리가 병존. 요건 기억을 해달라. 아시겠죠? 일단 물권적 청구권은 오늘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물권의 일반론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아이 징그러워. 166페이지. 물권의 의의, 물권의 성질, 지배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보면 절대성, 배타성, 뭐 양도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 객체는 물건이라 그랬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현존 특정의 물건. 거기서 밑에 두 번째 줄. 구성 부분이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 뭐죠 이거? 돼지 100마리. 돼지 100마리. 구성물이 변동되더라도 성돈 50마리를 내다 팔고 새끼 돼지 50마리를 넣었다 하더라도 그 양돈장에는 여전히 100마리가 있지? 그걸 뭐라고 표현해?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게 남아있죠?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밑에. 넘겨. 판례가 나왔죠? 1번, 2번. 1번에 3번, 네 번째 줄 보면 뭐라고 해요? 종류, 장소, 수량 지정 방법에 의해서 특정. 이렇게 특정하는 거야. 돼지 등판에다 번호 써서 특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2번. 구성물이 변동되더라도 동일성을 잃지 않는다.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 집합물 위에 기존의 동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밑에 동그라미 보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 밑에 4번 일물일권주의. 의의가 있고 오른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양가를 보면 토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 쭉 내려 양가로 2번 건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넘깁니다. 수목이 있네요. 쫙 읽어주시면 되죠.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등기된 임목, 동그라미 2번 명인방법 갖춘 수목 등 기억, 의만, 니은은 됐고 기억만. 자, 오른쪽에 맨 위에 디귿. 명인방법을 통해서는 저당권은 안 된다. 소유권만 된다. 그리고 4번 농작물.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체크합니다. 넘깁니다.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가 있나요? 185조 조문 확인하시고요.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3번. 1번 의의 동그라미 3번. 양가라 3번의 내용.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2의 기억. 기억. 오른쪽에 보면 종류 안 봐도 되고요. 한 장을 넘깁니다.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 3개.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상권, 동산양도담보권. 하지만 밑에 판례 4개 안 되는 거. 1번 두 번째 줄 끝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2번 온천에 관한 권리. 3번 사도통행권. 4번 근린공원 이용권. 이따위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간단합니다. 밑에 예제 보세요. 1. 됐고 2. 일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아파트 떠올리자. 그럼 뭐가 된다? 구분 행위를 통해서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 미분리 과실은 뭘 갖추면? 명인방법을 갖추면. 이름표를 붙이면.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더라도 경작자 소유. 이때 경작자는 명인방법 갖출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갖추어야만 독립한 소유권의 기초가 되는 거 틀렸죠. 경작자는 명인방법 따위로 갖출 필요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물권의 효력의 네모 1번 우선적 효력 1번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2번 양가로 1, 양가로 2의 동그라미 2의 니은. 양가로 2 예외의 동그라미 2번의 니은. 그것만. 넘기면 물권적 청구한 의의가 있고요. 2번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비교 말씀드렸습니다. 1번, 2번. 오른쪽에 종류가 3가지가 있죠. 그 박스만 눈여겨봅니다. 박스. 네, 박스. 특히 퍼렇게 되어 있는 거. 퍼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것만. 네, 그것만. 구체적인 건 나중에 볼 겁니다. 넘기세요. 심화도 나중에 봅니다. 맨 밑에 양가로 2번이 있고요. 다른 물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오른쪽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다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4번의 양가로 1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4번의 양가로 1 다음 페이지 양가로 3. 뭐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는요 주로 그 예제처럼 나옵니다.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진 않고요. 을이 건물을 판 경우, 을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 갑이 땅을 판 경우, 이렇게 해서 5명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5명이 피 터지게 싸우겠죠. 그거를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이거 봐야 돼요. 점유권, 소유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세부적으로 보고 나서 풀 겁니다. 지금은 보셔봐야 머리만 깨집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이 정도 일단 정리해 두자. 됐죠? 자, 물권 일반론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물권 총론에서 중요한 변동론. 일단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지요. 물권을 취득하거나 물권이 변경되거나 물권이 소멸되거나. 그죠? 당연히 그 구체적 모습에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있을 거고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이 있을 거고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민법 총칙에서 이미 봤죠? 간단히. 또 나오는 거예요. 물권의 변동이라고 해서. 민법 총칙은 권리 변동이고 물권으로 오면 물권의 변동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그랬죠? 우리가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고 불렀죠? 법률 요건 이렇게 불렀죠. 법률 요건. 기억이 안 나죠? 괜찮아. 제가 소리 지르면 나중에 기억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소리 확 지를 때가 있어. 그럴 때 저 자식이 그러지 마시고 졸던 분들 확 깨시고 좋잖아.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에 뭐하고 뭐가 있었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었죠.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써먹는다고. 물권도 권리고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했고 법률 요건에는 두 종류가 있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자, 법률 행위. 매매계약 같은 거. 법률 규정. 상속 같은 거. 경매 같은 거. 물권도 매매 따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와 상속, 경매 따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부동산하고 동산을 나눴죠? 이걸 본 이유가 있죠. 민법이 조문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매매 등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죠. 그 중에
매매 등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하라. 이렇게 해놨고요.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등기 필요 없다. 하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186조와 187조.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하죠. 반면에 매매 등 법률 행위로 의한 동산 물권 변동은 인도하라. 점유를 이전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188조부터 190조까지고요. 188조부터 190조까지는 물건을 넘겨주는 방법을 규정해놨어요.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 현실인도라는 게 있고 간이인도라는 게 있고 점유개정이라는 게 있고 물권적 반환 청구의 양도에 의한 인도라는 게 있어. 어려워요. 감사하기도 우리 시험법이가 아니야. 안 나와. 아, 고맙죠? 네, 고맙죠. 이 두 가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동산 물권의 소멸 사유로 191조 혼동이라는 게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법 총론 변동론에서 보셔야 될 게 186조, 187조, 191조 세 가지. 요거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물권 변동의 기본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별표시 친 거 이제 요걸 중심으로 볼 거예요. 네. 저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